아줌마, 이건 잘못된 거야. 장례식장 작은 방에서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남 빌딩도, 이 남자도 다 내 거라고. 아줌마 건 아무것도 없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치는 미라, 남편의 20년 된 내연녀. 뒤에서는 남편 경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경도 오빠랑 저랑 아무 문제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요. 아줌마는 그냥 동정받고 산 거예요. 미라의 모욕적인 말들이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입술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단 한 장의 종이가 그들을 모두 바닥에 주저앉힐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55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라면 아,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야기는 30년 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25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동대구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바늘땀을 맞춰가며 옷을 만들었어요. 손가락에 밴드를 감고도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곤 했죠. 그러다가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박경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자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가 처음 프로포즈했을 때 전 부끄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5이면 시집갈 나이라고 어머니도 등을 떠밀어 주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대구 외곽 다세대 주택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지만 그래도 둘이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하가 30년이나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창문은 지하에서 반쯤 올라온 위치에 있어서 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의 발목과 신발만 보였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죠. 비가 오면 빗물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서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겨울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 때문에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름엔 습기 때문에 옷장 안 옷들이 곰팡이 냄새가 났고요. 딸 지은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아기 때는 기저귀 빨아서 말릴 곳이 없어서 집 안곳곳에 빨래줄을 매달았어요. 지은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는 바닥이 차서 무릎 보호대를 씌워줘야 했죠. 남편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월급이 늘 빠듯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 오를 가망이 없어. 그래도 있는 걸로 알뜰하게 살면 되죠. 미안해.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주고 싶은데. 경도는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이번 달도 적자야. 회사에서 상여금도 깎았어. 경도는 매달 그런 말과 함께 생활비 봉투를 던져주곤 했어요. 봉투 안에는 25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식비, 딸 학용품,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를 다 해결해야 했어요. 마트에서 전단지를 꼼꼼히 보며 10원, 20원씩 계산하는 게 일상이었죠. 달걀이 10개들이에서 12개들이로 바뀌면 기뻐했고 두부가 100원 할인하면 두 모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치킨 시켜 먹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지은이가 초등학생 때 물어봤어요. 우리는 엄마가 직접 만든 닭볶음탕이 있잖아. 그게 더 맛있어. 그런데 가끔은 치킨도 먹고 싶어. 알았어. 다음에 아빠 상여금 나오면 시켜줄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중학생이 되자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월 용돈 받아. 얼마나? 한 5만 원 정도? 전 한참을 고민했어요. 5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식비의 4분의 1이었거든요. 1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려주자. 엄마, 아빠는 왜 돈이 없다고만 해? 지은이가 중학생 때쯤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아버지 욕하는 거 아니야.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단 우리 가족이 가난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집들도 다 힘들게 사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 저녁들이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반지하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지은이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개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가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부러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12월 초순의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전 마트에서 사온 시금치 한 단으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경도가 들어왔어요. 어깨에 눈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셨죠? 얼른 들어와서 손 좀 녹이세요. 경도는 코트를 벗어 걸면서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야.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놓더니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은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거기서 먹을 거야. 그러곤 서둘러 문을 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까지 전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어요. 밤 11시쯤 되어서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장까지 가는 길에 우편함이 있었어요. 평소엔 며칠에 한 번씩만 확인했는데 그날은 왠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전기료 고지서, 가스비 고지서, 마트 전단지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상한 봉투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덕빌딩 관리비 납부 안내.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온 우편이려니 했어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실수로 온 거겠죠. 그런데 발신일란을 자세히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유주 박경도, 남편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거든요. 주소까지 우리 집 주소가 정확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분명히 우리 집 앞으로 온 우편이었습니다. 강남 빌딩이라니, 관리비 고지서라니, 이런 단어들이 우리 집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집으로 올라와서도 봉투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뜯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우편을 제가 함부로 열어봐도 될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이 제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동명이인의 실수일까요? 강남 빌딩이라니,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 얘기 아닌가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우편이 왔어요. 이번엔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빌딩 소유주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남편 이름으로 온 거였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일심 한 번 안 해봤던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묻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편들은 서랍 깊숙이 감춰뒀습니다. 옷가지 밑에 숨겨두고 가끔 꺼내서 다시 확인해봤어요. 글씨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자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트 전단을 보며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딸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제 뭔가가 시작될 거라는 걸. 30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우편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서랍을 열어서 그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서울 강남구 삼덕빌딩이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널 때도 자꾸 그 생각만 났습니다. 남편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관리비 고지서가 우리 집으로 오는 걸까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 지은이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도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도 힘들었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여전했고요.
순자야,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생활비를 좀 줄여야겠어. 어느 날 저녁 경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알겠어요. 더 절약해 볼게요.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우편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지은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계약직이라 일이 없으면 미리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우편함에 등기우편 왔어. 지은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등기우편? 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등기우편을 받을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봉투를 받아보니 발신인이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왜 법무법인에서 우편이 올까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빠 오시면 보여드릴까? 아니야. 내가 먼저 봐볼게. 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강남 삼덕빌딩 등기부 등본. 그 아래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그리고 감정가가 적혀 있었어요. 감정가란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20억 원. 120억이라는 숫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졌어.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20억이라니. 이런 큰 돈은 뉴스에서나 들어본 숫자였거든요. 서류를 계속 넘겨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경도, 남편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어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남편 이름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아빠 이름이 여기 나와? 지은이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깜짝 놀랐어요. 모르겠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까지 30년 동안 들어온 경도의 말들이 머릿속으로 스쳐갔습니다. 순자야, 이번 달도 적자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상여금도 없어.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미안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전 남편을 동정했어요. 가장 노릇이 힘드시겠구나, 우리 때문에 속상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120억짜리 빌딩 소유자라니. 엄마, 이거 정말 아빠야? 지은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주민등록번호도 맞는 것 같은데. 전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틀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경도가 들어올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어요. 혹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 업무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를 잠시 빌려준 거일 수도 있고요. 저녁 9시쯤 경도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드세요. 전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내내 서류 생각만 났습니다. 경도가 밥을 다 먹고 TV를 보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법무법인에서 우편이 왔는데요. 법무법인? 경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남 빌딩 등기부라는 게 왔더라고요. 그 순간 경도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디 보자. 경도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몇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왜 우리 집으로 왔지? 그게 이상해서요. 소유자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아, 이거? 경도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이거는 아버지 명의로 사놨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내 이름으로 옮겨놓은 거야. 아버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젊을 때 포장마차 하시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근데 나이 드시니까 관리가 힘들어서. 경도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그럼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아버지가 받으셨어.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드린 거야. 그러면서 경도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런 건 함부로 보는 게 아니야.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하지 마.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경도의 어조가 거칠어졌어요.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전해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고는 서류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경도의 설명이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30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을까요? 왜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경도가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정말 단순한 명예 대여라면 미리 얘기해주지 그랬을까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경도를 바라보며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제가 나쁜 걸까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1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만약에 경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 더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말을 믿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알아봐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뭔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동안 굳건했던 신뢰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를 본 뒤로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경도가 평소처럼 출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시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거라면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많이 마른 것 같아.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론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경도는 어제 밤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전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괜찮은 옷으로 골랐어요. 검은색 패딩 점퍼와 편한 운동화였지만 제게는 가장 나은 외출복이었거든요. 지갑에서 교통비를 꺼내며 망설였어요. 서울까지 가는 차비가 10,000원 정도 들 텐데 이번 달 생활비에서 빠지는 돈이죠.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아, 엄마 잠깐 외출한다. 아빠 깨시면 곧 들어온다고 전해줘. 어디 가는데? 그냥 잠깐. 전 더 자세한 설명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흑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KTX 안에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가도 되는 걸까요? 혹시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출발한 이상 끝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강남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니 온 세상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길거리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맸어요. 길을 몇 번 물어보고서야 그 빌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층짜리 상가 빌딩이었어요. 유리창이 햇빛에 번쩍거렸고 건물 외벽은 깨끗한 회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 남편 소유라는 걸까요? 30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면서 생활비 부족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런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건물 입구에는 여러 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법무법인, 회계사 사무실, 의원 미용실, 카페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1층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이 5,000원이더라고요. 평소 집에서 마시는 믹스커피가 100원 정도인데 5,000원이라니.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더라고요. 대부분 저보다 젊어 보였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어요. 제 차림을 다시 보니 초라해졌습니다. 10년 넘게 입은 패딩 점퍼는 색이 바랬고 운동화도 낡았어요. 그때였어요. 건물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경도 목소리였어요. 전 깜짝 놀라서 몸을 숨겼습니다. 창가 기둥 뒤로 몸을 웅크렸어요. 경도가 1층 로비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토요일인데 왜 여기 있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에서는 토요일엔 쉰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경도가 전화를 끊고 카페 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전 더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카페 계산대 앞에서 경도를 발견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더라고요. 2잔 다 테이크아웃으로 해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도가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가서 말을 걸까요?
아니면 계속 숨어 있을까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내려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 파마를 해서 어깨까지 내려왔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그 여자가 경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많이 늦었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도 팔에 손을 얹었어요. 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어요. 제가 30년 동안 경도를 부르던 그 호칭을 말이에요. 미안해, 아래층에서 전화 왔어. 경도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커피 마시고 올라갈까요? 응. 도윤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았나 봐요. 도윤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해 보였거든요. 경도가 커피 2잔을 받아서 그 여자에게 하나 건네줬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 여자가 다시 여보라고 불렀어요.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경도를 여보라고 부른 건 저뿐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여자도 똑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경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럼 올라갈까? 네, 가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전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걸 목격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친척이거나요. 하지만 여보라는 호칭은 설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경도의 자연스러운 반응도요. 1시간 정도 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 다시 내려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모두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요? 제가 한 달에 받는 생활비보다 하루에 더 많이 쓰는 건 아닐까요? 오후 1시쯤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많이 늦었네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한참 찾았잖아. 경도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마트 다녀왔어요. 마트에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이것저것 둘러보다 보니까 전 그렇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도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경도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본 게 맞을까요?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했어요. 경도와 그 여자는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경도를 바라봤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남 빌딩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뒤로 사흘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도 힘들었다고 말할 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회사에 간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순자야, 왜 그래? 요즘 말이 없어. 경도가 물어봤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여보라고 부르며 지내는 걸 봤다고 할까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경도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위독하시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80이 넘으셨지만 건강하신 편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뇌출혈이래. 의식을 잃으셨대. 경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내려가 봐야겠어. 짐 챙겨. 전 서둘러 옷가지를 쌌습니다. 시골에서 며칠 머물 수도 있으니까 여벌 옷도 넣었어요. 지은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대. 우리 시골로 내려가야 해. 진짜요? 얼마나 심해요? 잘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겠어. 그날 밤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경도는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친척들한테서 오는 전화였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가고 있어요. 병원에 언제쯤 도착할까요? 경도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에서 본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시아버지 소식을 알고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형님들, 경도의 형님 내외, 조카들이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고생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이건 형님 아내분이셨어요. 형수님, 아버님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 모두 침울한 얼굴이었어요. 그때부터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교대로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간병을 도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경도가 울부짖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분이었거든요. 장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골 장례식장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남 빌딩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뒤따라 키 큰 젊은 남자도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젊은 남자가 시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미라야, 도윤이도 왔구나. 형님 아내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미라라는 게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도윤이라는 게 그 젊은 남자였고요. 큰아버님께 인사드려라. 미라가 도윤을 경도 쪽으로 밀어줬어요. 안녕하십니까, 큰아버님. 도윤입니다. 도윤이 경도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큰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경도는 작은아버지라는 뜻일까요? 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서 와, 도윤아. 많이 컸구나. 경도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말 슬퍼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손자처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아끼셨는데. 경도의 대답에 전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라는 말인가요? 미라는 시어른들께 차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위독하시다는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고생했어. 미라야. 경도 형님도 많이 슬프시죠? 그러면서 경도를 바라보는 미라의 눈빛이 애틋했어요. 전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모두가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봐. 큰집 형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라야, 이게 경도 부인 순자야. 안녕하세요, 형수님. 미라가 저에게도 인사했어요. 자연스럽게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큰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도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큰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 이후로 미라와 도윤은 자연스럽게 장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미라는 음식 준비를 하고 도윤은 조문객들을 안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미라가 참 예쁘게 자랐네. 도윤이도 대학 잘 다니고 있다며? 경도 복도 많아. 아들까지 있어서. 친척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어요. 도윤을 경도의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만 경도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의 말이에요. 저녁 무렵 지은이도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님 빈소는 어디예요? 저기 안쪽이야. 지은이가 빈소에 들어가서 저를 올렸어요. 그때 미라가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죠? 많이 컸네요. 네. 누구세요? 지은이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도윤이 고모예요. 기억 안 나나?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라고 했어요. 그럼 도윤과 지은이는 남매라는 뜻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미라와 도윤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도윤이를 많이 예뻐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손자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어른들이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손자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도윤이 손자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30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신 며느리인데 아무도 제게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순자야, 너도 고생 많았어. 큰집 형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왠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경도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이가 누구인지, 미라가 누구인지, 왜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하지만 시아버지 빈소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럽고 슬펐어요. 장례식 이틀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빈소 옆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눈만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미라와 도윤이 자연스럽게 가족 대우를 받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셔서 며칠 동안 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새벽마다 일어나서 죽을 끓였어요. 반지하 부엌에서 쌀을 씻고 물을 맞춰가며 정성스럽게 끓였죠. 순자야, 고생이 많구나. 시아버지가 죽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죠. 우리 경도가 좋은 사람 만났어. 시아버지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또 다른 기억도 있었어요.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게 시아버지가 미역국 끓일 미역을 사다 주셨어요. 며느리가 몸조리 잘해야 손자도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면서 손수시장에서 사온 미역 한 봉지를 주셨죠. 당시 시댁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저를 위해 써주신 마음이 고마웠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일은 대부분 제가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고기 굽고 손이 부족하면 지은이도 도왔죠. 순자야, 너 때문에 우리 집 제사상이 풍성해졌어. 시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경도가 매달 생활비 부족하다고 할 때도 전 시부모님 약간만큼은 따로 챙겨뒀어요. 제 밥을 굶더라도 어른들 드실 것은 마련했죠. 아버님, 혈압약 떨어져 가는데 병원 가실래요? 순자야, 미안하구나. 돈 들어가는 일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이 우선이죠. 그런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문이 들었어요. 만약 경도가 정말로 12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왜 시부모님 병원비조차 제가 걱정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미라와 도윤은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 유산 정리를 해야겠어. 경도가 형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빌딩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미라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형님, 도윤이 목도 생각해 주세요. 당연히 손자 몫은 있어야지. 전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도 제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3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신 며느리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경도, 미라, 도윤, 지은이, 그리고 저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춘호 씨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먼저 동산 및 부동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서울 강남구 삼덕빌딩, 시가 120억 원, 예금 80억 원, 기타 주식 및 채권 40억 원, 총 재산이 200억이 넘더라고요. 경도와 미라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어요. 도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상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강남 삼덕빌딩 및 일체 재산은.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며느리 한순자에게 단독 상속한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경도가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도윤도 멍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전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뭐라고요? 경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한순자 씨에게 단독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보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줬어요.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확인해봐요. 미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확실합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전 어지러웠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면서 생활비 걱정만 했는데 갑자기 200억의 주인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자야, 정말이야?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고인께서 따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내 딸 같은 며느리였다. 30년 동안 가난 속에서도 불평 한 번 없이 우리 집을 지켜줬다. 이제 편하게 살라고 하고 싶다. 변호사가 시아버지 목소리를 대신 전해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경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님, 전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신 시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큰 재산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경도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다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가난한 며느리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200억의 주인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는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는 상속 절차는 다음 주에 진행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갔어요. 경도는 바깥 정원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빈소에서 시아버지께 절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때 미라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례식 내내 보였던 공손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요? 저쪽에서 얘기해요. 미라가 장례식장 옆 작은 빈방을 가리켰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미라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언장 말이에요. 저 빌딩도, 이 남자도 다 제 거예요. 미라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가만히 계셨어요? 10년 동안 경도 오빠랑 저랑 함께 살았다고요. 20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그게 무슨... 도윤이도 경도 오빠 친아들이에요. 혈육이라고요. 미라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지은이에게는 친오빠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사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도 오빠가 아버지예요. 미라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도윤을 안고 있는 경도의 모습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도윤이 돌잔치 때 찍은 거예요. 25년 전 사진이죠. 그럼 지은이가 2살 때였어요. 제가 반지하에서 기저귀 빨고 이유식 만들고 있을 때 경도는 다른 곳에서 다른 아이의 돌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도윤이랑 살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 집이 제 집이었다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전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30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200억의 주인이 된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그동안 뭘 했는데요? 그냥 남편 주는 돈 받아먹고 살기만 했잖아요. 미라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요? 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간병이라도 했어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는지 니라는 모르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왔어요. 지켜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경도 오빠 돈으로 먹고 살면서 뭘 지켜왔다는 거예요? 미라가 비웃었어요. 경도 오빠가 벌어온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강남 빌딩 임대료예요. 그 돈으로 아주머니 생활비도 주고 딸 대학도 보낸 거라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매달 받던 250만 원 생활비, 지은이 대학 등록금, 모든 게 강남 빌딩에서 나온 돈이었던 거죠.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뭐가 된 거예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냥 동정받고 산 거죠. 경도 오빠가 불쌍해서 돈 준 거예요. 미라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동정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다는 거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경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오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라가 경도에게 달라붙었어요. 오빠, 유원장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도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 그때까지 조용히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경도 씨. 제가 처음으로 경도를 그렇게 불렀어요. 여보가 아니라 경도 씨라고요. 저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경도가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두 집 살림한 게 사실이에요? 순자야, 그게 도윤이가 당신 친아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경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전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바보처럼 속고 산 거예요? 미안해, 순자야. 경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없었다고요? 30년 동안 기회가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아주머니, 이제 알았으니까 빌딩 넘겨주세요. 원래 제 것이었어요. 당신 것이요? 전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빌딩은 시아버님이 젊을 때 포장마차에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당신이 뭘 했다고 당신 것이에요? 하지만 2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30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경도 씨가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법적으로 따지면 시아버님 뜻이 최우선이에요. 전 단호하게 말했어요. 빌딩은 지은이 앞으로 넘길 거예요. 제 딸이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경도와 미라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그리고 경도 씨. 전 무릎 꿇은 경도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누구 편도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각자 감당하고 사세요. 순자야, 그렇게 말하지 마. 30년 동안 속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전 돌아서서 방을 나왔어요. 뒤에서 미라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거짓말도 한순간의 믿음도 모든 게 끝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정신없는 한 달이 지났어요. 변호사를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경도와 미라는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사정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유언장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이혼하면 되잖아. 그럼 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경도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절반이 아니라 전부 제 거예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라도 여러 번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도윤이는 죄가 없잖아요. 대학생인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렇게 비정하게 굴면 안 돼요. 비정한 건 당신들이죠. 20년 동안 저를 속인 게 비정한 거예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상속세도 내야 했고 빌딩 관리도 넘겨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전문 관리업체를 소개해줬어요. 순자 씨, 이런 큰 건물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전문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8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8천만 원이라니. 제가 30년 동안 받았던 생활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우선 세금부터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계획 세우시면 됩니다. 그 무렵 반지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 짐이 많았습니다. 낡은 가전제품들, 지은이 어릴 때 입던 옷들, 시어머니가 쓰시던 이불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추억이 많이 떠올랐어요. 지은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경도와 함께 떡국을 끓여 먹던 새해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었어요. 엄마, 이 집을 떠나는 게 맞아?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도 햇빛 잘 드는 곳에서 살자. 아빠는 어떻게 해?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하실 거야. 지은이도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오래 속여왔다는 것도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엄마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새 집은 대구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전세였는데 반지하에 비하면 궁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이 컸어요. 남향이라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왔죠. 엄마, 여기 진짜 밝다. 지은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밝은 집에서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싱크대도 새 것이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멀리 앞산이 보였어요. 엄마, 여기서 화초 키우면 어때?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날 오후 화원에 가서 작은 화분들을 샀어요. 장미, 제라늄, 무궁화. 예쁜 화분들로 베란다를 채웠습니다. 돈을 쓸 때 주눅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30년 동안 10원, 100원 계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경도는 여전히 찾아왔어요. 순자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안 돼요? 우린 부부잖아. 부부라고 생각하시면서 2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어요? 경도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각자 살아요. 이제 끝났어요. 경도가 회사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회사라고 해봐야 빌딩 관리만 하는 일이었는데 빌딩이 제 이름으로 넘어가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가끔 지은이가 아버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것저것 일자리 찾아보고 계시대. 57살에 새로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경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미라와 도윤 소식도 들렸어요. 강남 펜트하우스를 비우고 서울 변두리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 원룸이라더군요. 도윤은 대학을 휴학했다고 했어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요. 엄마, 도윤 오빠가 좀 불쌍해.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빠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남남이야.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어도 다른 가족이야. 전 냉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복잡했어요. 도윤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어른들이 만든 상황의 피해자였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도윤 학비만큼은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미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대학에 납부하는 방식으로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시아버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야. 사실 시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도윤에게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밝은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커튼을 걷으면 파란 하늘이 보였죠. 베란다에서 물 주는 화초들도 잘 자랐어요. 장미는 꽃을 피웠고 제라늄은 향기가 좋았습니다. 지은이는 정직원으로 전환됐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용돈도 드릴게요. 됐어. 내 돈은 네가 모아라. 그래도 효도하고 싶어. 열심히 살기만 해도 효도야.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경도 생각이 났어요. 20년 동안 속였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아버지이기도 했고요. 완전히 미워할 수도 완전히 잊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미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먼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경도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순자야, 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세요. 미안했어. 정말로. 알고 있어요.
지은이 잘 부탁해. 제 딸이니까 당연히 잘 키울 거예요. 경도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도윤이 몫이야.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전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도윤 씨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야. 이제 가세요. 끝난 일이에요. 경도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정말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 거짓말로 얽힌 세월, 믿음과 배신이 뒤섞인 감정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대구 시내라서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몇 개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어요. 아버님, 고마워요.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봐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그분께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작은 여행도 가고 싶었고,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돈 계산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들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제 나이도 58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털이 많이 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지은이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엄마, 예식장 계약금 제가 낼게요. 됐어. 그런 건 엄마가 해야지. 하지만 엄마 돈인데.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지은이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동안 강남 빌딩은 관리업체에서 잘 운영해줬습니다. 매월 나오는 임대료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지은이 결혼 준비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었고 가끔 작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30년 동안 못 가봤던 곳들을 하나씩 둘러봤죠. 경도 소식은 가끔 들렸어요. 고향에 내려가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혼자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다더군요. 미라와 도윤은 여전히 서울 변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미라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도윤은 복학해서 대학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도윤 학비는 제가 지원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가끔 지은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정말로 잘 모르겠었어요.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봄밤이었어요. 지은이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결혼 예물을 맞추어 왔다가 문득 강남 빌딩이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우리 건물 가볼까? 그럴까? 오랜만에 가보는 강남 빌딩이었어요. 3년 전과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높고 반짝거렸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경도도 한 번도 데려가 준 적이 없었거든요. 옥상에 선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아래로는 환한 간판들과 자동차 불빛이 흘렀고 멀리 한강 물결이 반짝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멋지다. 지은이가 감탄했어요. 그러게,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바람이 살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어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였지만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같았어요. 엄마, 이제 좀 웃는 얼굴이 된 것 같아. 지은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많이 달라졌어? 응.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은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충분할까? 지은이 학용품은 어떻게 마련할까? 전기료는 언제 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문득 반지하 창문으로 보던 사람들의 발목이 떠올랐어요. 비가 오면 물이 차서 걸레질을 하던 그 집, 겨울이면 전기장판 없이는 살 수 없던 그 방.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지은아, 응? 엄마가 그때 반지하에서 살 때 많이 힘들어 보였어?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 하지만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견딜 수 있었어. 지은이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냈구나. 그게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죠. 엄마, 아빠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글쎄, 각자 벌어진 대로 사는 거겠지.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경도는 경도대로, 미라는 미라대로, 도윤은 도윤대로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제가 걱정하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후회 안 해? 뭘? 이렇게 된 거, 가족이 흩어진 거, 잠깐 생각해 봤어요.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후회는 안 해. 대신 아쉽긴 해. 뭐가 아쉬워?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렇게 오래 속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지나간 일이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봐야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이제 행복해 보여. 그래, 행복해. 정말로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행복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심이라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잘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시아버지께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집에 갈까? 응, 가자. 옥상을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을 봤어요. 이제 이 모든 게 제 것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했어요. 하지만 더 신기한 건 그것보다 지은이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대구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다는 걸. 55살에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죠. 늦게 찾아온 봄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아니, 늦게 왔기 때문에 더 소중한 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기차 안에서 지은이가 물어봤어요. 글쎄, 너 결혼시키고 손잡아야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처음으로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는 말을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은 항상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다음 달 생활비, 내년 지은이 학비, 모든 걸 미리 걱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기차가 대구역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어요. 집에 가서 베란다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말이에요. 어떤 나이든 늦지 않습니다. 순자처럼 5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순자처럼 용기 내어 자신만의 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